자, 이 제목이 뭐예요? 뭐 파이널인가요? 파이널. 미리 사과드릴 거는 사실은 연속성 있게 화요일까지 해서 금요일 날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재판들은 제가 뭐 KTX 타고 오고 운전해 오고 이러면 되는데요. 화요일은 제주도를 가야 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일은 제가 어쩔 수 없고요. 그 대신 토요일까지 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4시간이지만 쉬는 시간 빼면 뭐 그럭저럭 3시간이잖아요. 뭐 5일이면 하루에 한 타임이니까 어떻게 되면 3일도 안 되잖아요. 3일 그냥 감기 걸려서 아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집에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요. 긍정적인 얘기 뭐 좋죠. 뭐 솔직히 우리 뭐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날이 추워지고 이러니까 긴장되겠죠. 근데 시간이 많죠.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말고사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말고사 뭐 민사소송법 전범위 얼마나 준비하세요? 뭐 일주일 하나요? 일주일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밤새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보고 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남았죠? 꽤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충분합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제 긍정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시험이 얼마가 남았든 내일이 시험이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 간단해요. 모르는 걸 알고 가는 거죠.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만 알면 되잖아요. 오늘 알면 내일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험이 얼마가 남던 본인이 모자란 거, 약점은 반드시 보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따로 시간을 빼더라도 내가 뭐 어음수표가 100지다. 그럼 시간을 빼야죠. 그게 훨씬 효율적일걸요. 공동성이 약하다. 시간을 빼야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빼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아직은 뺄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5회 동안 할 것은 5일 동안 할 거는 파이널인데요. 글쎄요, 우선은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쟁점을 정리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역시 제 생각에는 기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뭐 한두 명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 1,500명 이상을 뽑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려면요, 1,500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시면 돼요. 1,500명이 얼마나 많냐면 여기 지금 꽉 차면 얼마죠? 이거 뭐 100명도 안 되죠. 여기 꽉 차도 100명 안 될 거예요. 50명은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1,500명이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많아요. 이게 100개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50명 100개 5천이구나. 100개는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하여튼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이제 주변 분들, 여기 지금 주변 분들 말고 학교에 있는 주변 분들을 믿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다른 데 앉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돼요. 주변 분들을 믿으시고 가면 돼요. 생각보다요.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동기들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동기들을 믿으세요. 동기들 믿고 가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 중요한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역시 기출에 나왔던, 특히 사례 기출에 나왔던 판례들을 쭉 한번 스크린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사례에서 기출됐던 판례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외우고 가야 될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봤어요. 최소한 그거는 외우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없는 쟁점들도 제가 틈틈이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기록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되게 유명한 야구 인스트럭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건 때문에. 그분이 이제 에이스들, A급 선발 투수들을 이제 막 할 때 인스트럭트를 해주는데요. 시합 직전에는 많은 얘기를 안 한답니다. 헷갈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아직 뭐 막판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시간이 있지만 뭐 이것저것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한 쟁점당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쟁점별로 할 거거든요. 한 쟁점당 하나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서 나오면 쓰면 되죠. 뭐. 그래서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민법 5회니까 제 생각에 한 민법을 2회 정도 하고요. 민소를 뭐 1회나 1회 반 정도, 어쩌면 2회 정도 그렇게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 2018년 올해 나왔던 판례들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올해 모의고사 3번 있었잖아요. 6월, 8월, 10월에 나왔던 쟁점도 알고는 가야 됩니다. 모의고사 쟁점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찝찝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2017년이 마지막이었죠. 17, 16,
15년에 출제된 사법시험 쟁점 정도는 좀 보고 가야죠.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례로 출제됐던 판례들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3년 정도의 쟁점을 보고 이제 2018년 판례만 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 3년 판례는 좀 보셨다는 걸 전제로 안 보셨으면 보셔야죠. 시험 많이 나와요. 2018년 판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쟁점들은 좀 말씀드리고 올해 모의고사 6월, 8월, 10월 쟁점 스크린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던데요. 그럼 할 수 없죠. 네, 그건 그냥 못 써도 되지 않나요? 그걸 다 피하고 지금까지 출제했던 모든 쟁점들을 다 피하고 올해 모의고사 3번에 나왔던 거 다 피하고 사시 3년 쟁점 다 피하고 그런 문제는 시험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 정상적인 변호사를 뽑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요 쟁점만 알고 가시면 이제 물론 변수는 있죠. 내가 쟁점을 알아도 답안을 쓸 수 있냐 이제 그건 다른 문제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쟁점을 알면 씁니다. 몰라서 못 쓰지 우리가 아는데 못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몰라서 기본적으로 몰라서 못 쓰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안다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 변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뭐 5회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5회는 이제 하루에 한 타임이니까 뭐 하루에 3타임 공부하신다고 하면 3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민법 민수 한번 스크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담 없이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지금까지 보던 기본서는 그대로 가시고 무슨 책이든 책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또 뭐라도 보신 책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모르면 뭐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프린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여기 지금 물권법까지 한 25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여기 이제 채권도 있고 민수 합쳐봤자 뭐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정 없으면 이거라도 가시고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던 책에 가피를 하거나 체크하면 좋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봅시다. 순서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민소 이렇게 나갈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해 모의고사 2018년 판례, 그 다음에 사시 3개년 기출 정도 이렇게 보고 갈 겁니다. 자, 봅시다. 1페이지 민법 총칙부터요. 판례예요. 제가 당연히 판례 번호는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판례 번호 알아서 뭐예요? 뭐 어차피 안 찾아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판례 번호는 안 썼고요. 그냥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판례예요. 조문은 옆에 조문을 썼어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판례예요. 우리 시험에는 판례만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그냥 쟁점, 판례, 결론 치고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종 울릴 거예요. 시간 없어요. 쟁점, 판례, 결론. 5점짜리는 쟁점, 판례, 결론 한 세트. 10점짜리는 2세트. 15점짜리는 3세트.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점부터는 그렇다고 6세트냐? 그건 아니고요. 30점부터는 좀 연결고리가 있어서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판례다. 조문 표시가 없으면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민법 총칙. 여러분들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는 건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모르는 건 여기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죠.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비법인 사단 나올 수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민법 총칙의 처음분에 권리의 주체 부분에 가면 이제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연인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니까 여기 자연인과 법인을 배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여기 있는 태아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데 법인 같지 않은 여기 있는 비법인 사단 요 두 가지를 좀 공부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태아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뭐 기출된 판례는 없지만 여러분들 정지조건설 아시죠?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줄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다 주지 않아요. 4가지만 주죠. 뭐 어떻게 줘요? 뭐 유증, 불법행위, 상속, 인지에 관해서만 권리 능력을 주는데 권리 능력을 주는 방식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의 대립이 있는 것이고 판례는 정지조건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특히 객관식으로 정지조건설을 취하기 때문에 태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엄마가 태아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조리 무효라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아는 이제 정지조건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건 이제 능력에 관한 거니까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요. 요 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자 여기 비법인으로서의 실질은 다 갖추고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애를 우리가 이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태아는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 완전한 인간의 권리 규정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갖다 쓴다면 이 비법인 사단은 반대로 거의 다 갖다 씁니다. 그냥 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갖다 쓰고 갖다 쓸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갖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60조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외우시면 되고 근데 우리 비법인 사단 중에 종중 같은 것들이 우리 사례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종중 비법인 사단의 자산 형태를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총유라고 배우게 되고요. 총유에는 275조, 276조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그게 이 판례입니다. 아실 거예요.
밑줄, 제가 일부러 밑줄만 권았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쓸 거는 밑줄만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장 형식이 되게 그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겁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는 이 조문이 우리 판례는 거의 강행 규정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표현 대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효라고 보는 거죠. 요거. 근데 이제 이걸 지겹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요. 그러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닌 거, 비법인 사단의 재산 행위인데 276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뭐 있냐가 이제 밑에 있는 판례죠. 그렇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 요거는 총유 물건을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계약 관계,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계 용역 계약이 나와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제 보증 계약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유물의 물건의 관리 처분 행위냐, 계약 행위, 채무 부담 행위냐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확장시키면 그럼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하는 거, 종중이 소송을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하거나 우리 민사소법 52조에 비법인 사단도 당사 능력이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 그 자체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원이 필공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자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게 조금 객관식 형태로 빠지면요. 여러분들 유명한 신의칙의 한계라는 법리가 있어요. 그렇죠? 신의칙, 특히 모순행위 금지, 금반원 원칙 관련해서 뒤집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능력에 관한 규정들, 강행 규정들 이런 것들은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뒤집어도 되거든요. 금반원에 반하지 않아요. 이게 그거죠. 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는 이 조문은요. 강행 규정처럼 판례가 해석하기 때문에 뒤집어도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종중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의칙의 한계까지. 네, 그래서 여기 1번 쟁점, 비법인 사단, 특히 종중의 재산 관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판례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소송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와 객관식으로 신의칙이랑 연결되면 뒤집어도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인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태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쟁점. 여기 나오는 판례는 제가 임의로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다 기출됐던 겁니다. 기출됐던 거. 다 사례형, 기록형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또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이 이미 여러분들 보실 때 8번이나 봤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것들을 다 빼고 낼 수가 없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까지 포함돼서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이미 뭐 몇 번이에요. 1년에 3번이니까 뭐 20번이 넘잖아요. 그럼 변식까지 합치면 30번, 30번. 예? 근데 우리는 각 1회마다 시험 문제가 뭐 가지번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5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15면 450인데요.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자, 2번. 예, 이제 103조, 104조 얘기를 잠깐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가서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앞에 나왔죠? 그냥 뭐 먼저 볼까요? 나온 김에. 자, 103조, 104조. 사실은 이게 객관식용인데요. 103조, 104조, 특히 104조는 우리 기록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인 경우 나올 수도 있고요. 사례로는 주로 이제 항변의 형식으로 우리가 뭔가 청구했을 때 무효의 항변으로 103조, 104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의 출발은 의사표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확정 가능, 사회적 타당성, 적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3조 선풍기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 103조 안에 104조가 들어있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고요. 이게 746조에서 얘기하는 이 불법의 개념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3조의 한 예시로 그냥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들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선풍기, 여기 위반되는 행위는 746조 불법원인급여에서 얘기하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103조 위반 되냐 안 되냐 이건 객관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104조는요 746조 단서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746조 단서는요 불법의 원인이 한쪽에 있을 때는 한쪽에 현저하게 있을 때는 받을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103조 104조 위반이야 이건 객관식용이죠. 우리 사례에서는요 너무 명백히 103조 104조 위반인 것이 나오고 애매한 것들은 다 객관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다만 이제 굳이 103조, 104조, 특히 103조를 사례 문제하고 끌어 연결시킨다면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이중매매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객관식 용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판례는 사례형에 나왔던 판례니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봅시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예요. 요건과 효과와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104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하죠? 잘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이렇게 잘하자는 거잖아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사회 통념에 따라 우리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잘 판단하자는 거니까. 다만 이제 외워야 될 건 이거죠. 그 판단을 할 때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걸 이제 우리 더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이럴 때 결국 가치 판단은 객관적으로 한다는, 그렇죠? 이걸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주관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실 것은 두 번째 판례죠. 두 번째 판례. 그 두 번째 줄에 폭리의사, 폭리행위의 악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104조의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거냐와 관련해서 학설은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이렇게 명백하게 폭리행위,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그 같은 이렇게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하나 정도만 굳이 사례형을 쓴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4조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104조가 되니 안 되니 이건 객관식용이에요. 우리 사례에서는 그래서 못 좋다는 거예요. 104조는 상대방이 원고가 돈 달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 못 준다라는 항변이에요. 그중에 어떤 항변이죠? 무효죠, 무효. 무효의 항변. 그렇죠? 무효의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도 마찬가지. 무효의 항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 시험에 나왔던 건 뭐죠? 뭐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갚아도 되느냐? 안 갚아도 되죠. 왜? 이거니까. 왜 이거냐? 뭐 103조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변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 판례요. 이것도 사례형으로 나온 적이 있죠. 이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요, 추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것인데, 103조, 104조인 상태에서는 추인해봤자 유효인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고, 간단하죠? 넘어가시고 3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진도별로, 가능하면 뭐 교과서 목차 순으로 좀 배열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기본서든 뭐 찌라시든 뭔가 있겠죠. 거기도 지금 진도별로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시면 어차피 이게 다 기출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책이라면 있을 거예요. 기출됐던 판례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기출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기출이 되지 않았는데 나올 만한 것들도 집어넣긴 했어요. 일부 의미 있는 것들. 자, 봅시다. 뭐 능력에 관한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요건 이제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연인과 법인.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걸 판단을 해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의 행위에 우리가 효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의사 능력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 멀쩡한 분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이건 아예 권리 능력이 없으면 이건 능력, 뭐 행위 자체가 없는 거고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런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무효로 보는데, 그 판단이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 예전 같으면 행위 능력,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명을 써서 이제 얘네들은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은 애들로 정리하고, 이런 애들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해둔 게 이제 능력 조문이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걸 볼 겁니다. 의사 능력. 자, 제한 능력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인데요. 의사 능력 없는 자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요. 이 판례 두 개. 의사 능력의 유무는 개별적, 구체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한 능력 개념이 도입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의 측의 한계. 신의 측의 한계가 강행 규정과 능력 조문,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측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 측에서,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괜찮다 이거죠.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뒤집어도 된다. 뭐 네가 그런 행위 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됩니다. 왜? 의사 능력, 능력 규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뭐 객관식용인가요?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제한 능력자, 특히 미성년자는요, 이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소의 효과는 우리 140조에서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예요. 여러분들 무효가 되면요, 아시죠?
이미 이행한 거는 괜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반환은 결국 부당이득이에요. 네. 그래서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돼요. 따라서 그 반환 범위는 748조에 따라서 선이면 현존, 악이면 모조리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선이냐 악이냐 판단할 때 당연히 너무 명확하면 상관없지만 뭐 소재기하고 뭐 이런 법리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행한 건 그렇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거는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저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하고 반환할 때 141조 단서에 따라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요 조문을 여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인데 결국 무효가 되면 이게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도 이 141조 단서를 쓸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는 애도 반환할 때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추가해 둡시다. 그래서 141조 단서를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도 유추한다. 준용 규정은 없어요.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빨리빨리 쟁점을 보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질문을 계속 던져야죠. 우리가 뭐 여기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하니? 이런 질문은 안 나와요. 결국 뭐예요? 그래서 뭐냐고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행위니까 무효다. 그게 못 주겠다. 이렇게 항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 인용될 수 있니? 물어보면. 인용될 수 있으려면 항변이 이유 없거나 재항변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효다, 이렇게 능력이 없다, 의사능력이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안 줘도 된다, 기각된다 이렇게 답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개는 끝났고요. 뭐 진도가 너무 늦지 않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민총 쟁점이요 몇 개 안 돼요. 1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린 벌써 지금 3번을 하고 있잖아요. 3번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4번이요. 이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35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죠. 이건 시험에 매번 나오는데도 정리가 다 돼 있을 텐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이 쟁점은 뭐냐면요. 법인은 권리 능력은 있는 건 알겠어요. 이게 뭐 법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수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기관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잖아요. 이사. 특히 이제 이사가 여러 명이니까 누군가 이제 대표를 정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이 법인에게 이제 미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대표이사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 어떻게 책임지죠? 어떻게 나누죠? 우리가 처음에 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내냐 외냐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법인의 권리능력 그냥 이렇게 쓸게요. 법인의 권리능력 밖, 법인의 권리능력 내. 그래서 이거는 왜, 요거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능력 밖에 있는 행위를 했다. 예컨대 우리 법인의 권리능력은 우리 민법 34조의 조항이 있잖아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져요. 다만 이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34조의 의미를 판례가 좀 넓게 보죠. 광의설,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 예컨대 이게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재단법인, 장학재단인데 갑자기 뭐 비트코인 장사한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물론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쓰겠다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권리능력 밖의 행위다. 이건 아예 법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계약 책임도 지지 않고요. 계약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아예 뭐 표현대리 책임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요.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특히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을 때 지는 불법행위 책임 35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인의 권리능력 내다,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권의 유월이라는 걸 보는 거죠. 권한 일탈이에요. 대표기관이 권리능력 내에서 대표권 제한을 잘 준수해서 행위를 한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표권 남용 빼고는 대부분 뭔가 제한을 위반한 거, 일탈한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제 대표권을 제한하는 형식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법인의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행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의 예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봤던 276조, 275조 이 조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대표가 무슨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법인에게 당연히 안 지고요. 이것도 안 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법인이 표현대리 책임도 표현 대표겠죠? 지지 않아요. 이제 정관에 위반한 경우인데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가 다시 좀 몇 가지 제한을 둡니다. 이제 여기다 60조를 갖다 쓰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 60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있더라도 그 대표권 제한이 법인 등기부에 등기돼야 그래야 법인이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게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도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지죠. 무제한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 부분 60조, 이거 여기 묶어가지고요. 60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60조는 등기하라면서요, 등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설립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은 등기부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비법인 사단은 이걸 쓰지 않고요. 우리 비법인 사단은 아시죠? 어떻게 하죠?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하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거는 알 수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만 이제 무효로 돌리게. 요걸 갖다 종중의 경우는 이제 요거를 갖다 쓰는 거죠. 비법인 사단 요거. 요 강행 규정은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사립학교법이고요. 사립학교법. 근데 이제 대표권 유월도 없다. 대표권 유월도 없다. 그럼 이제 권리능력 내에서 대표권 제한 잘 준수해서 행했다라고 하면 법인은 당연히 책임지죠. 법인이 책임 안 질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대표자가 법인의 권리능력 내의 행위를 대표권 제한을 잘 준수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래도 책임을 안 지면 이게 대표인가요?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대표권 남용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잘못, 오남용, 하여튼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법인을 위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했거나 제3자를 위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남용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남용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잘못 쓰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래요?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거 돈이 있을 때 돈 없는 애한테 무슨 돈을 마음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어차피. 그렇죠? 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또 권한이 있을 때. 아시죠? 원칙은 법인이 그냥 책임을 지게 하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안 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법인이 나오든 비법인 사단이 나오든 뭔가 대표자가 뭔가 행위를 할 거예요. 대표이사가 무슨 짓을 할 겁니다. 뭐 매매 계약을 하든 돈을 빌려오든 뭘 처분을 하든 이렇게 나오면 질문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니 이건 안 나와요.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잖아요. 회사가 법인이 책임을 지니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죠. 조영이가 여기에서 아웃인지 여기서 아웃인지 끝까지 와서 여기서 아웃인지 보나마나 우리 원 피고는 아마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법인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딘가요? 우선 이렇게 되면 책임 전혀 안 지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책임 안 지겠, 등기가 되어 있어야죠.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책임 안 지겠죠? 비법인 사단이라면 이렇게 되면 책임 안 지겠죠? 강행 규정 위반이다. 그럼 당연히 책임 안 질 거예요. 대표권 남용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책임 안 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사실은 전부 법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빠져나와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누가 주장하는지까지 생각을 하면 되죠. 뭐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이 4번은 그 중에 이제 불법행위 책임 35조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35조는요. 말 그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고 쳤을 때 우리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756조랑 좀 비교를 해 두셔야죠.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35조는 대표자가 사고 친 거고요. 756조는 피용자가 사고 친 겁니다. 두 개 달라요. 이거 판례는 뭔가요? 네, 그렇죠. 이 요건 35조나 756조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 요건인데요. 직무 관련성은 기본적으로 외형 이론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외형 이론에 한계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중 과실인 경우에는 외형 이론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조까지 35조, 756조 다 외형 이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법인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 뭐 찌질한 뭐 법인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관 변경이라든가 뭐 임시이사 뭐 이런 것들은 다 객관식용이죠.
좀 정리를 해두시고 객관식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도 객관식은 좀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나요? 객관식은 시험 전날까지 하루에 뭐 5문제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5문제씩은 좀 너무 적나요? 하여튼 5문제씩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씻기 전에 5문제 풀고 씻으면 되죠. 앉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아침 먹기 전에, 아침은 꼭 밥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밥 드시기 전에 5문제 풀면 되죠. 하여튼 제가 아는 어떤 학교는 아침마다 모여서 객관식을 푼다는데요. 교수님 앞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이제 시험 전날까지 한대요. 객관식 푸는 거. 객관식은 그냥 매일매일 푸세요. 할 수 없죠. 그렇게 풀다가 시험장 가면 객관식을 어떻게 잘 보나요? 답이 없어요. 객관식은 그냥 계속 풀어야 돼요. 눈에 바르는 거잖아요. 객관식은. 물론 사례형 객관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그냥 풀다가 가시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다가 답이죠. 계속 하시고, 다만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별은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똑같은 걸 또 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작업만 하시면서 계속 하시죠. 객관식은 계속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103조 얘기해서 미처 못한 얘기가 있나 보죠.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동기가 불순한 경우에 이럴 때도 무효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그렇죠? 이렇게 가죠. 사실은 이 법률은요, 우리가 동기의 착오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 5-1은 제가 말씀드렸죠. 103조와 746이 같은 거다라는 건데, 746에서의 불법을 103조 정도의 불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명신탁 이런 건 746이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103조 정도의 불법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재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매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정말 나쁜 짓이어야 돼요. 첩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판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 판례는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103조라고 쳐요. 746이 적용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746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인데, 불법의 정도는 103조 정도의 불법인데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밑줄 그어놨죠? 불법 원인급여.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얻는 건데요. 그 이익이 종국적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죠. 종국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종국적 이익이어야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종국적 이익이 아니라면, 중간 이익에 불과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오죠. 도박 채무의 담보로 돈 빌렸다. 이런 103조죠.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달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도박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등기 격려했다는 거죠. 근저당을 왜 해요?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 자체는 종국적인 것이 아니니까 746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이게 아니라고요. 746에 해당하니?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뭐래요? 746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려달라는 청구는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돌려달라는 청구가 근저당이니까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말수등기 청구가 되겠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수등기 청구는 인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보시고, 그 다음 6번 103조가 그나마 사례형이랑 붙으면 이중매매. 지겹지 않나요? 이중매매는 1학년 1학기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시험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항상 나오지만 여기 이제 매도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팝니다. 요거 이제 한 명한테 팔았다가 또 팔기 때문에 요거 이제 1매수인, 2매수인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붙여볼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우리 B, 얘를 C라고 하면 이제 이중매매 논의가 펼쳐지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아무 때나 이중매매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전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여기 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플러스 알파를 줬어야 돼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그냥 해지해버릴 수 있잖아요. 계약금으로 하면 아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돈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행의 착수, 중도금까지 갔다.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중매매 법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등기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만약에 여기 남아있다면 그냥 받아오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가 넘어가서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이제 이중매매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매매 문제의 핵심은요. 얘가 불쌍한 애잖아요. B를 어떻게 구제할 건지. 이게 문제의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특이하게도요. 얘의 구제 방법을 요 매매 계약의 유효 여부와 연결 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 매매 계약이 유효면 얘를 구제하는 방법은 돈으로밖에, 금전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등기 자체를 찾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전이냐 등기냐, 그러니까 돈이냐 등기냐. 우리 이제 기록시험은 뭐 아직까지도 금전으로 써도 감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뭐 돈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쓰라니까. 뭐죠? 뭐 판결문은 이제 한자 쓰지 말라고 뭐 한 장짜리 나왔다면서요. 그 중에 금전 쓰지 말고 돈 쓰라면서요. 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돈은 한글인가요? 그죠? 돈은 한글이겠죠? 그러니까 돈 쓰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면 이 매매 계약이 이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면 얘는 돈으로밖에 손해를 전부받을 수 없고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얘가 등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얘가 원하는 건 B가 원하는 건 등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유효고 어떤 경우에 무효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3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103조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외우셔야죠. 어떤 경우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냐. 우리 제2매수인 이름이 뭐예요, 얘가? 왜 이름이 없죠, 얘는? C 아닌가요? 제2매수인 C가 매도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게 무효입니다. 적극가담해야 돼요. 적극가담. 그냥 가담이 아니에요. 적극가담.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적극가담해야 이게 무효가 됩니다. 여기 뭐 돈으로 받으라는 말은요. 우리 법률 용어로 바꾸면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불능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행불능 책임은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우리가 전보배상 이렇게 부르고요. 계약 해제는 이제 546조에 따라서 최고나 이행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전보배상. 문제는 이제 전보배상은 돈으로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능 당시의 시가죠. 그래서 불능 당시의 시가, 불능 당시의 시가를 돌려받게 돼요. 뭐 언제 불능이냐? 등기가 넘어간 시점. 이렇게 되겠죠. 소재기했다. 그럼 언제냐? 패소 판결 확정 시. 뭐 이렇게 되겠죠. 취득 시효 완성했는데 그래도 패소 판결 확정 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계약이 무효다. 이게 이매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찾아올 수 있어요. 등기를. 다만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직접 이전 등기나 마수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뭐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C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권자 대위 청구하면 되죠. 누구를 대위하냐? B가 A를 대위해서 C를 상대로 하면 돼요. 뭘 할 수 있냐? B는 A에 대해서 피보전 권리, 소위등 청구권 갖고 있잖아요. 피대위 권리는 뭐죠?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청구예요. 다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여기서 이제 뭐 학설은 충분히 이론 제기하지만 판례는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746이더라도 그냥 가요. 대위 청구할 수 있고 혹시 채권자 취소로 원상회복 시킬 수는 없느냐?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피보전 채권,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니어서예요. 소위등 채권이고 혹시 이행불능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사유행위 후에 생긴 거니까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직접은 안 되고 오로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기 D한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전득자? 이게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한 애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빽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중매매 문제예요. 이중매매는 그러니까 B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B. 여러분들이 이제 B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중매매 법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우리 민법에 두 군데 더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죠? 이제 이걸 매매 이렇게 안 하고요. 이중 양도 뭐 이렇게 불러볼까요? 매매나 양도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03조와 관련해 우리 민총에서 한번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나오죠. 점유취득시효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점유자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얘한테 안 넘겨주고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그렇죠? 그럼 이거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효 완성 후 소유명이 변경되면 시효 완성자가 변경된 사람을 상대로 소위등 할 수 없잖아요. 불능이 된다고요.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점유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할 수 있는 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행불능 책임 묻거나 혹은 대상청구 불능이니까 혹은 불법행위 청구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특이하게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불능이니까 혹시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 청구할 수 있냐와 관련해서 좀 이따 보겠지만 뭐 알면서도 팔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행위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왜 103조 이중매매하고 똑같냐면요. 여기. 요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효한데 이게 무효가 되려면 얘가 그렇죠? 얘한테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게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중매매 구조랑 똑같아요. 취득 시효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명의신탁에도 있죠. 명의신탁에도. 다만 이 명의신탁은요.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부실법에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유효인 명의신탁. 유효인 명의신탁, 정확히 얘기하면 유효인 명의신탁의 해지가 되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컨대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를 여기다 씁시다. 수탁자가 있고 신탁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명의신탁은요. 유효.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한 명의신탁을 언제나 해지할 수 있어요.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하면 수탁자는 신탁자한테 등기를 돌려줘야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거예요. 따라서 명의 회복이 없어도 당연히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건데 대외적으로는 이게 수탁자 거잖아요. 유효한 명의신탁 우리 판례가 대내 대외를 나누잖아요.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이걸 팔아버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불능이에요. 똑같아요. 저 이중매매 구조가. 그래서 이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샀다. 보호돼요. 그런데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 찾아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중매매 법리가 우리 민총 앞부분 103조에서 시작이 돼서 점유취득 시효와 이제 유효한 유효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배우자, 종중, 뭐 상호 명의신탁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우 해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그 기본 법리 이중매매와 103조 관련해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죠? 적극가담. 여러분들이 적극가담은요 안다 이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가담. 그렇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103조, 104조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비진입 표시. 갑자기 찝찝한데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말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끼리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찝찝하네요, 괜히. 자, 아이 몰라요. 뭐 어차피 우리 할 생각 없어요. 자,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지금? 이거 왜 들었죠? 아, 그렇죠. 의사표시. 자, 여러분들 의사표시는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의사표는 말 그대로 의사와 대내적이에요. 대외적인 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돼야 이게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지 속마음과 다른 표시를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효력이 없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7, 108, 109, 110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의지삼자 보호규정이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선의지삼자 보호규정은요 중요하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뭐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 4개를 공부하는 건 진짜 1학년 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107, 108, 109, 110에 해당하면 예컨대 비진입 표시의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고는 알 수 있었다면 아예 무효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그 자체가 무효죠. 착오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고요.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도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무효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어떤 이유든지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이 무효인 의사표시, 거래 행위에 기반한 등기도 날아가게 됩니다. 이 등기 날아간다는 말을 우리 기록이나 사례에서는요 이제 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건사실적으로 오면요 우리 등기말소 청구 요건사실이 뭐예요? 첫 번째 원고 소유, 두 번째 피고명의 등기, 세 번째 원인 무효.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민법식으로 바꾸면 사례식으로 바꾸면 우리 그 뭐예요? 유효한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요. 3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양도인이 권리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 행위가 채권이 유효해야 돼요. 유인설. 세 번째, 부동산이라면 등기, 동산이라면 인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하나라도 아웃이면 물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행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취소나 무효 원인이 있으면 등기해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저당권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등기는 지워줘야 돼요.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요. 말소 청구하면 인용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7, 108, 109, 110에 해당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말소 청구가 인용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 의사표시 하자 쪽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선의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얘가 선의제3자로 보호되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뭐예요? 요 말소 청구할 때 누군가 제3자가 껴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등기니까 등기 관련돼 있을 텐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도 말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말소 등기에 관련된 등기상 이해관계인한테는요, 원래 말소 청구를 안 하고요, 승낙의사표시를 구합니다. 저당권만 빼고. 저당권도 사실은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게 맞는데 실무상 저당권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말소 청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얘는 승낙의사표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제3자한테는. 그때 이 제3자가 승낙의사표시에서 얘 상대로 청구했을 때 이 청구가 인용될 거냐, 즉 제3자가 승낙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느냐는 얘가 이 선의3자로서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3자, 보호되는 선의3자의 개념을 외워야죠.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기초로 범위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3자니까 당사자의 포괄승계는 이외의 자겠죠. 그걸 외우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제3자인지 아닌지를 열심히 외우시면 되죠. 그걸 실전에 가서 판단하겠다. 불안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외워두세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의 범위는 좀 넓은 거 아시죠? 조문 자체가 그냥 선의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107, 108, 109, 110 이것만 계속 보지 마시고요. 이게 결국 말소 청구하거나 혹은 승낙의사표시를 구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말 나온 김에 이 제3자 보호 규정이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의사표시 쪽에서 제3자 보호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해제 쪽에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의신탁에 가면 부동산 실명, 부실법에도 그런 게 있고, 물권법 마지막에 가면 가등기 담보법에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렇죠? 이 의사표시 쪽에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지금 봤지만 선의인자만 보호한다고요. 이거는요, 우선 선악을 불문하는데요, 나중에 선의만 보호하는 걸로 바뀌어야 하시죠.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제 전에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하고요. 혹시 해제 의사표시 후 외관 제거 전에 개입한 사람은 또 선의만 보호합니다. 그렇죠? 부실법, 이건 선악 불문하는 것이고요. 가담법, 이건 선의만 이렇게 보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제3자는 4조 3항에 있는 제3자고요. 이 가담법에서의 제3자는 11조인가요? 말소 청구권, 하여튼 그쪽에 있는 10년 선의, 그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가담법 11조, 채무자의 말소 청구권. 그래서 이 제3자 보호 규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채권법에 가면 해제가 있고요. 물권법 명의신탁에 가면 요게 있고, 가담법에 가면 요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담법 11조. 이건 부실법 4조 3항. 4조 3항인가요? 하여튼 뭐 이거 548조. 이건 지금 우리가 했던 107, 108, 109, 110.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걸 또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저게 왜 중요하다고요? 저런 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저런 애들을 상대로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면 인용될 수 있을지. 그렇죠? 승낙의사표시를 구해서 인용될 수 없으면요, 말소 청구도 안 돼요. 해봤자 집행이 안 돼요, 어차피.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비진입 표시 볼까요? 이제 7번. 나머지는 이제 우리 간단하게 보면 되죠. 비진입 표시 107조에서 진이란 이런 겁니다. 뭐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이런 걸 알 수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그거죠. 그렇죠? 뭐 형법에서도요. 뭐 살인의 고의가 뭐예요? 살인의 고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죠. 그렇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는 살짝 위험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뭐 이런 게 아니죠.
이 국제그룹 사건인가요? 워낙 유명한 판례. 여러분들 하나 더 체크해 둔다면 역시 차명 대출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 이용해서 대출 받았을 때 누가 은행에다 돈 갚아야 되느냐, 누가 채무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명의 빌려준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책임지겠다는 의사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차명 대출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백구조, 동기예차고 지겹죠? 표시설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 백구조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동기의 착오, 내용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표시설이에요. 표시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표시설. 그 다음에요, 나머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착오 취소에서는 내용에 중요한 착오여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3페이지에 있는 판례인데요. 밑줄 보시면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설사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그렇죠? 여기까지 알고 기억하시면 되고, 110조는요. 이 110조 2항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조문 그대로, 이 조문이거든요. 제3자가 110조는 1항과 2항이 있잖아요. 차이는 누가 사기쳤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쳤다면 1항, 제3자가 사기쳤다면 2항인데요. 그 2항에 가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잘못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법에 곳곳에 있어요. 우리 아까 봤죠?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무효로 돌리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뭐 특별손해 같은 것도 보세요. 393조.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이 돼야 되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제3자 저거. 요게 이제 우리 그 변호사 시험에 그거죠. 홍삼 사례 아닌가요? 홍삼 사례 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110조 2항이냐 1항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명만 나오네요. 이 본문에 있는 거는 피용자라는 말이 나오고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피용자는 제3자고, 뭐 이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피용자가 사기친 경우에는 사장님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번 대리부터 보죠.